미투 얘기 살짝 합시다. 일단은 이제 발의를 한 분은 따로 있지만 제가 먼저 간단히 궁금한 걸 물어보면 네. 이번에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 없는 그 정봉주랑 그 서리 기자인가 프레시안에서 나온 기자인데 궁금한 게 일단 누가 양쪽 다 한쪽이 거짓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양쪽도 좀 그런 좀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해서 그 프레시안이 그 제보자 A 양 여기 A 양 제보를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꿀 거죠 A 양에서. 네, 먼저 고민해 볼게요. 네. 개명해야지. 그 제보자 A가 한 말을 언론이 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 언론이 그 제보자가 한 말을 인터뷰하고 기타 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기사에 실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뭐 예비 정치인, 예비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였으니까 이게 막 한쪽에서는 언론의 행태가 잘못됐다. 이렇게 뭐 이건 뭐 미투가 아니다. 뭐 정봉주가 너무 무슨 뭐 계략을 쓴다. 뭐 너무 말을 횡설수설한다. 또 아니다. 프레시안이 횡설수설한다. 말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전혀 안 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예전에 그 새누리당에 김영태인가?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쁜 애야. 그게 나쁜 애는 확실해. 한두 명이 아닌데. 나쁜 애는 확실해. 왜냐면은 우선 그 사람이 세월호 조사하는 것도 무산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나쁜 애는 확실한데 그 사람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험 영업하는 아줌마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왔고 이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의원하고 그 여자는 2년 동안 내연 관계에 있었고 그날 호텔 들어가고 나올 때 CCTV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성폭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당한 사람이 둘이 너무 친하다.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이제 내연 관계였고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걸 그 여자가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미투 폭로를 하지만 그 사이의 것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이윤택이 밑에서 일하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말로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대요. 그 친구 말은. 그래서 자기는 그 이윤택이 그 보도 나오는 거 보고 되게 멘붕이었다고. 근데 이제 미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미투로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이제 그 사람들 말을 사실화 해가지고 다 이렇게 퍼뜨리는 게 맞냐, 이런 문제는 있죠. 분명히 아닌 것도 있을 텐데. 확실히 운동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런 문제는 어느 운동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운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일단 미투 운동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좀 어떻게 체계화해서 이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미투 운동이 서로 연합해서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거에 뭐 대응을 하자는 것보다는 그
당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면 올리자는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지금 고발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지니까 그런 식에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상황에 그 첫 번째 예시로 들어주셨던 그 상황에 사실은 내용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걸 단독 언론 보도를 한 기자가 있다면 그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제 분명히 나중에 법정에 다툴 때는 이게 허위 사실일 게 뻔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의원이 그 처음에 단독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근데 그거는 그 여자가 경찰에다가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거고 그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어째 해서 신고했다라는 거를 그 기자가 쓴 거니까 그것만으로는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인가? 이게 그 기자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두 사람 불러다 놓고 뭐가 진실인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 정봉주 그 사람이랑 그 A씨랑 제보자. 네, 그 제보자랑 A씨. 이렇게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서울이 기자가 A씨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증언이 정말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쓴 거잖아요. 고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정봉주 의원이 서울이 기자를 고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자 입장에서 이 지금 사람의 정봉주가 증언을 그 기자를 고소를 했으니까 예, 예. 그게 맞냐라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이 기자 입장에서 그 어떤 사람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사실을 쓰는 거는 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라고 쓰는 거는 사실을 썼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실 좀 팩트를 애매한 제대로 게- 체크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고소당해야 마땅한 건지. 애매한 게 그 제보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우선 나는 그게 아니라 그 프레시안에서 나온 기사를 내가 본 건 아닌데 그걸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용에 따라서. 네, 내용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다. 라고 라고면 썼는지. 그냥 썼는지 아니면 이 사람도 그 사람 동화돼서 정봉주가 나쁜 놈이야. 저 새끼가 성폭행을 했어. 라고 썼는지. 어떻게 그걸 생각하세요? 한번 보시고 근데 그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거는 일단 사건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쓴 거라. 근데 요새 너무 자극적인 기사가 많긴 한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죄로 인정되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왜 어떤 측면에서? 왜냐면 그 기자는 받은 사실을 기자로 쓴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할 수 있진 않잖아요. 이게 첫 어떻게 보면. 기사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기자는 그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인 것 같아요. 고소도 할 수도 있고 기자가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는 기자의 의무대로 이게 근데 그 사실 제보자를 숨기는 거랑 드러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그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내놓고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미투 되게 용기 폭로를 하고 있는-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용기가 문제가 아니라 2차 피해가 분명히 자기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미투 폭로를 하는 것 중에 법적으로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게 있고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이제 이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갑자기 하면은 그 공론화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한 이 정도 왔으면 분명히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건 그냥 그거 도와주는 단체나 이런 쪽들에 같이 접수를 해서 그냥 그 고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누구냐 안희정이 그 처음 폭로한 그 여자가 TV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예 밖을 못 나간대요. 왜냐면 그 사람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 가족을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같은 게 어떻게 보여요? 그건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소해도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 그러니까 사과를 받고 싶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디에 사는 뭐 B씨 이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저런 사람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저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좀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워서. 아까 그렇게 기사가 쓰는 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본인한테 그런 걸 들어오면 만약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서 나오지 마라. 잘렸어요. 취업을 뭐 5년을 준비했는데 뭐 3년을 준비했는데 그게 그 사람은 뭐 B씨래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기사는 이 사람 인터뷰에서 싫었다. 나중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소 안 할 거예요. 아니었다면 그 여자를 고소해야 되지 기자를 고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떡하죠? 기자도 할 것 같은데. 그 여자 저는 그러니까 고소랑 그 여자가 최소한 이름만 싫었어도 정확히 나 이 사람 모른다 안다 뭐 알면은 뭐 그 사람 만난 뭐 이런 거 따져서 바로 아니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B씨 뭐 이래버리면 너 이제- 기억 못하는 거 보니 너구나 너 모른 척한다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만약 그걸로 어떻게든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언론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런 걸 제보하는 게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랑은 다른 별개의 문제로 그걸로 이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좀 별개의 문제로 고소를 하는 것도 그 사람 따로 이제 아까랑은 다르네요. 기자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기자는 저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이번에 정봉주는 좀 다르지 않나?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기자한테 반론을 했는데 그걸 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고소한 거 아니었나? 뭘로 고소한 거예요? 명예훼손인가요? 뭐 명예훼손인 그렇겠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반론을 싫지 않고 피해자 쪽 입장만 싫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김원국이 지목돼가지고 다 성폭행. 하차했잖아요. 예. 근데 일단 뭐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대체로 언론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고 있는데 하차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언론이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얘기 그러면은 언론이 그런 거에서 굳이 확인하지 않고 어차피 고소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싫어도 상관은 없네요. 제보를 받았으면. 그건 근데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양심보단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자꾸 뭐 좀- 클릭수가 늘어나면 난- 기자는 고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근데 대신 반박 기사를 내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진짜 어렵다. 난 그거는 이제 기자하고 기레기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보가 들어오면 기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문대 많이 안 지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은 지금 인터넷 기레기고 그거 되면서 걔네들은 기레기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기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인을 해가지고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기사로 써서 내는 건 그건 기자고.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레기 기사를 계속 보면 얘의 기사 딱 그런 기사 쓰는 애들 밑에 배댓 보면 아 또 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안 믿잖아요. 그 아예 그 언론사 자체를 아예 폄하해버리거나 그 기자 자체를 폄하해버리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 정도로 충분히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것 같고 지금 정 의원이 그 허위 사실 유포죄로 기자들을 고소를 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퍼뜨리는 데 영향을 아주 크게 줬지만 허위 사실을 처음에 얘기한 건 그 A씨니까 A씨를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기자를 고소하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A 씨는 만약에 전혀 아무 일이 없었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나면 근데 허위 사실 유포죄로 해도 되고 무고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를 고소하는 게 뭔가 저는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책임은 다들 기자가 아니라 그 제보자가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응, 그쵸. 저는 기자는 속은 완전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내가 이제 언론에서 본 거는 네. 난 저거를 정확히 사실은 모르지만 언론에서 본 거는 정봉주가 고소를 할 때 기자한테 분명히 반론을 했는데 기자가 자기 반론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 이렇게 근데 봤거든요. 그거는 허위 사실 유포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제목이랑 그거랑 다르니까 그걸로 고소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항목이 허위 없으니까. 사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한 명이 증거 없이 자기 증언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유포했을 때 이 사람 말한 게 사실이 아닌 걸 유포했다는 걸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 처벌하는 거는 그러면 세상에 기사 중에 거의 한 10분의 1만 남고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걸 처벌하면. 그 일일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막 진실을 다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 좀 문제가 애매한 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기자랑 이 제보자랑 친구라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회사 내가 회사 정봉주 관계자면 주장에 의하면. 너가 쓰지 말 기사를 다른 사람 보고 쓰게 해라 라고 내가 직원 부하든 상사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쓴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이고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유무를 따지는 건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아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친구면 그리고 지금 첫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런 뭐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밑에 부분에 서술한 걸 보면 뭐 그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을 다 인용을 해놔서 그러니까 되게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이게 그렇게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써서 되게 잘못 썼다는 생각, 그러니까 멍청한 방식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들이 기자라면 어떻게 쓸 거예요? 만약 이런 얘기 딱 들었어요. 딱 이렇게 했다고. 근데 증거는 없고 증언은 있고 뒤에 무조건 주장했다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냥 그거 사실로 되려면. 그 영화 봤어요? 스포트라이트? 네. 봤죠. 거기 보면 되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또 취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민감한 사안이니까 기자 입장에서 그걸 쓸 때 그런 방식을 써야 되지 않나. 저도 저 같은 그래. 경우에도 만약에 저가 그럴 것 같아. 저가 그런다면 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겁도 많고 조심성이 많으니까 최대한 알아볼 것 같아. 만약에 근데 알아봤는데 만약에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보기에도 뭔가 애매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였네요. 바로 쓸 거예요? 아니면 취재를 2명 다 하고 둘이 하는 말을 그러면 이렇게 싫겠다 하고 종합해서 실을 거예요? 저는 둘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누구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말이라는 거는 걸치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누가 비리를 저질렀으면 비리 고발자한테 인터뷰를 하고 비리 당사자한테 가서 비리하셨습니까?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걸 싫으면 되잖아요. 무시했다. 날 무시했다. 아니 그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사드가 들어온대. 이거는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사람들 빨리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빨리 쓰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몇 년 전 얘기고 충분히 취재하고 한 1, 2주 후에 기사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취재를 해서 탄탄하게 그 기사를 쓰는 게 맞죠. 그게 맞긴 그렇게 하죠. 생각해요. 그 이런 거는 이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투루 냈다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게 혹시 이 기사로 내가 인터뷰를 이 사람을 A씨를 했지만 혹시 A씨의 말이 맞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냐 기자로서 저는 약간 반대인데. 기자로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아니에요? 정확한 진실을 자기가 최대한 밝혀서 그걸 실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기자는 정확하지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싫은 거 자체가 문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번 건만 가지고 본다면 자기가 거기서 한 일주일 더 취재를 해가지고 실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기사를 썼다는 거네요.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정봉주 말로는 분명히 그 기사 쓰기 전에 반론을 했는데 자기 반론 안 실어줬다 이거잖아요. 반론할 시간 안 주고 바로 냈어요. 첫 번째 기사. 카톡. 카톡으로 뭐 반론 안 하면 뭐 오전에 내겠다. 네. 자기 반론 카톡에 보니까 반론은 내 그때 감옥 판결을 받고 감옥 가기 직전이라 정신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무슨 뭐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새벽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최소한 그거라도 싫었을 거잖아요. 뭐 이분은 뭐 그냥 경황이 없어서 뭐 그치. 그런 일은 그거라도 싫었으면 없었다고 더 공정을 부인했다. 보였겠지. 뭐 이렇게. 근데 너무 지금 정봉주 사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미투 그 너무 운동 복잡한 사건이어서 하긴 그러니까 미투로 좀 미투, 그러니까 확산을 아예 해야겠죠. 미투인데 고발 이게 어떤 분은 이걸 미투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게 미투가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미투는 반드시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미투는 고발할 수 있을 거, 뭐 증거가 있어서 고발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도저히 고발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의 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언론이나 모두의 힘을 빌리기 위한 방편이다.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미투에 대해서. 이게 미투다 아니다. 사실 시작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시작했어서 얼굴 공개하는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아니 먼저 말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미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여배우들이 막 그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그 늙은 할머니 여배우가 그 악마는 프라다. 그지 않아요? 딴 얘기였던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배역을 못 땄고 자기들이 배역 달려고 일부러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미투 그걸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은택이 이은택인가? 윤택인가? 이은택이 거기서 그 미투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오히려 더 그거를 고발하는 거, 자기 얘기하는 거를 막았던 여자 선배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자기 그 선배들은 배역 따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당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게 말 그대로 몸로비를 하는 여자들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남자들도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내일 아니니까 그 막고 있고. 저는 이게 미투에만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투가 이제 예민한 사안이니까 그런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를 고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걸 주변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았대요. 최소한 뭐 어떤 걸 받기 위해 그걸 했다. 그것도 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고죄는 없어졌잖아요. 고발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그걸 안 하고 고발했으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몸을 요구했다를 들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들었는데 나중에 들은 게 뭐 확인이 됐는데 이걸 고발 안 했다. 이 사람이 그 고발 안 한 죄를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어 놓는 거. 대통령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켰다라고 고발해야 돼. 안 하면 난 책임. 나도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공범급.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 어쨌든 신고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신고한 뒤에 피해가 자기한테도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보호를 안 그게- 해줘. 그거에 대한 기한이 이게 바로 고발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한은 바로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바로 시간을 만약에 여유를 줘도 제가 회사 만약에 국가 기관을 다녀요. 근데 위에서 착복을 하자고 한다든지 뭐 횡령을 하자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공직에 한정된 얘기가. 왜냐면 근데 공직 그냥 다 똑같지 않아요? 저 근데 일반 회사 사기업이랑 공직에 있는 그 규정이 다르니까 적용을. 그러니까 공직이 더 엄격하긴 하겠지만 공직을 더. 사기업도 사실은 사기업이 더 심하잖아요. 공직은 왜냐면 걸리면 연금을 못 받고 잘려버리잖아요. 그냥 다시 이게 복권되기도 불명예로 하죠. 퇴직돼. 다시 복권되기도 하죠. 그 당시 여론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직에서 우리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성폭행이나 뭐 이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파면되면 연금 절반 받고 그냥 나간다면서 아니면 자기 사익서 내면 끝이고. 그런 걸 못하게 다 그러니까 막아요. 못하게 그런 거 공직에서는 그런 거 못하게 막아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면되면 바로 없는 걸로 아는데 파면이면 연금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고. 전부 날아가는 거 아니고요? 면직이 아니 제일 심한 게 파면. 제일 심한 게 파면 아니에요. 제일 심한 게 파면이고 파면되면 연금의 절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이 연금 날아가는 못 받는 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내가 되게 심한 피해를 당했어도 조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게 일본 일제시대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대부분이 일제시대 문화죠. 그 문화가 군사.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군사 너 그 조직 전체를 보면 내가 한 명 피해 받았다고 해도 그 사실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되게 큰 거지만 근데 그거를 조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저거 하나 언론에 퍼뜨려가지고 우리 조직을 풍지박산을 내고 나쁜 놈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것도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큰 타격이 간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회사한테 큰 타격이 가니까 미리 조치할 경우엔 큰 타격이 안 간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니 그 타격이- 회사는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괜찮은 거였는데 그 당시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통계가 뭐지? 어떤 미친 그 교수가 연구팀 애들 대학원생들 복학했지.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이게 이상한 거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한 거야. 근데 회사는 그 사람 너는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너가 불법적인 일까지 했구나 라고 해서 챙겨준 기업과 너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니? 너 얘를 이렇게 징계를 한 그거를 우리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를 모든 전수조사를 했대요. 지가 했겠어? 교수가 했겠어? 그 대학원생 다 시켰겠지? 밤새워가지고 하라고. 근데 봤더니 징계를 한 데가 나중에 뭐 기업 문화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더 좋더라.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더 좋더라는 당연하죠. 그걸 낸 적이 있어. 회사를 고인물은 썩으니까. 비리를 할 정도면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고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위급한 사람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또 교통사고 팡 당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급차를 신고를 하겠지만 저 사람을 도와줘서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내가 응급
처치를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CPR을 배웠다든지 뭘 배웠어요. 그래도 못 건들겠어요. 그게 부평에서 요번에 부평에 그 편의점 그 옛날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는데 거기서 이제 여학생 아니 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부평역 근처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몇 번씩 이렇게 왔었나 봐요. 근데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여학생이 화장실 그 여성분이 화장실 간 틈 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유해를 가한 게 있었어요. 살인 사건인가? 아니에요. 유해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 여자를 공격을 한 거야, 화장실에서. 근데 이 여자가 방어를 하면서 방어를 어쨌든 했어요. 방어를 했는데 그 마스크를 방어하다 벗겨진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사가 나온 거는 그 스토킹하던 그 남자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깨어나가지고 증언을 한 거야. 마스크를 벗겨서 왔는데 그 남자 아니었다. 그리고 잡고 보니까 정신 이상자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내봤는데. 이제 그 저 딱 봤을 때 본 기사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남자 두 분이 지난해 그걸 봤대요. 근데 그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흉기를 갖고 나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공호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해서 했는데 오히려 뭐 보따리 내놔라. 성희롱이나 오히려 다른 걸로나 뭐 갈대가 그런 걸로 부러져가지고. 이제 고소나 이런 걸 당했다는 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저도 약간 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또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바뀌어도 뭔가 이게 바뀐 걸 얼핏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 의식 확인을 하잖아요. 괜찮으세요? 했을 때 옆에 누가 봤는데 저 사람이 몸을 더듬더라. 이러면 이거래요. 철창을 가야 된대요. 근데 대응법이 그 고소에 안 당하려면 크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아주 크게 말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면 저 사람이 더듬었다를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의식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누가 뭐 징계나 블랙리스트나 이런 게 있든 없든 떠나서 이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겁에 먹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약간 그건 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위협하거나 인공호흡이 필요하거나 뭐 그게 필요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갑자기 이 주제로 가버렸네요. 그냥 미투 이게 너무 터졌을 때는 저도 남자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남자니까 분명히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식 같은 게 그런 거를 좀 돌아봤는데 이 언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성폭행을 해서 누가 당해서 고소했다. 이거는 뭐 좀 클리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끼고 언론도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서 왈가왈부를 하고 안희정도 이번에 뭐 연애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잖아요. 또 뭐 본인 생각이지만 이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안희정 같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말했을 때 안희정 말을 들어주지 지나가는 여자 말을 들어주겠어요? 좀 신뢰도에서 신빙성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힘이 약하니까 언론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되고 그 알아요? 몇 년 전에 그 엑스트라 하던 여자애가 있는데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여자 자매인데 동생이 그 백댄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방학 때 놀고 있으니까 엑스트라 하는 거 해봐라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줘서 엑스트라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엑스트라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거를 관할하는 반장이 있거든요. 반장이 같이 나가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촬영할 때 보면. 근데 반장한테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좀 순순하니까 이 반장이 다른 반장한테 얘를 야 이렇게 해도 돼 해가지고 돌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정신병 치료도 받고 하다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가서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하는데 성폭행 가해자들이 있고 성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거를 검찰 측에서 검사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수사관이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너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저 남자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해봐라. 저 남자는 어떤 체위로 했는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해자들은 여자 집에 막 찾아와가지고 부모나 막 협박을 하는 거 소리 지르고 막 너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피해자 쪽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했고 이 피해자 여자는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18일, 그러니까 몇 월인지 기억 안 나는데 18일 날 18시 18분에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요. 뭔지 알겠죠? 18. 그 맞춰서 뛰어내린 거예요. 투신에 죽었어요. 죽고 얼마 있다가 여동생도 그것도 또 뛰어내렸어요. 그때 언니가 너무 보고 싶다 뭐 그래가지고 또 뛰어내렸고, 아버지는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병이 갑자기 너무 악화돼가지고 또 죽고, 그리고 엄마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형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 고소를 못하니까 그 민사를 한 거예요. 민사를 했는데 민사 판결문에 나왔어요. 성폭행을 당한 게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니들은 이만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 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겠죠. 안희정 같은 경우는 되게 권력자고 이미지도 되게 좋고, 그 이전까지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전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모든 일이든. 왜냐면 말을 모두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미투를 다루는 게 좀 너무 좀 자극적이죠. 네, 그냥 어그로 끌려는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돼야 되고. 근데 언론이나 여론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우리 수준이 그런 거니까. 이런 사회운동이 이슈화가 된 게 저희는 거의 여성 인권 문제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흑인이나 혹은 뭐 성소수자나 다른 이민자가 다른 유럽권에 비해서는 이제 적다고 느끼고 있고, 한 민족 간의 갈등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운동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저는 미숙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론을 잘 형성을 해서 좋은 문화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려면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예전에 뭐 큰 경험이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운동이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이 거의 유일하다 싶은 게 여성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미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변에 한두 개씩은 다 들어봤잖아요. 유명한 거 아니더라도 근처에 누가 그랬대더라, 누가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회사에서 덮었대더라. 그런 거부터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또 저는 걱정인 게, 어떤 운동이 하면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가서 다시 식는다는 느낌 들거든요. 미투 운동도 지금 저가 다 자세히는 못 봤고 그러지만 느낌이 그러니까 용기 있으신 분이 폭로를 하고 그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짧게 있고, 가다가 몇 번의 그렇게 큰 폭로들이 있고 중간에 갑자기 이제 물을 흐리는 듯한 폭로들이나
뭐 자극적인 기사나 이런 걸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쓴 사람들을 인해서 다시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꺼지더라도 나중에 이게 이 사건이 영감이 돼서 나중에도 계속 이런 운동들이 더 발달이 되고 더 발전되고 이러면 되는데 한국은 그게 그냥 일회성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조직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하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길 원해요. 맞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들은 뭐 고등학생들이 뭐 집단 폭행을 했다든가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가능한 학교 내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밖으로 외부로 안 나가게.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되게 C자 들어가는 직함을 가진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나도 오래된 기사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삼성 사장단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듣던 사람들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대요. 질문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듣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 당신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내가 당신 밑에 있으면 언제 자를 거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걸 사람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실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했던 실수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모든 조직이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또라이는 어떻게든 생겨요. 이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일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또라이 쫓아내면 어떻게 딴 또라이가 생겨. 근데 학교건 뭐 조직이건 또라이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공론화해서 그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사례를 뭐 회사면 회사고 뭐 학교면 뭐 학교 교육청 단위로 해가지고 사건 사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그런 일은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덮여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뻥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히 저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투 운동이 어차피 그 영화계에서 미국에서 시작한 것도 똑같고 뭐 스포트라이트나 뭐 학교 왕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덮으려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주제로 다룬 것도 많고 공론화 딱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운동이 또 나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뭐 보안 얘기 이런 걸 지속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지 나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집단 성폭행이나 집단 폭행이나 뭐 왕따나 이런 일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걸 덮어두면은 걔를 이렇게 뭐 감점을 한다거나 인사고과에서 안 좋게 하거나 강제 퇴직을 시키거나 하는 거고 그런 일을 빨리 공론화해서 누구든지 봐도 공정하고 잘 처리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빨리 처리해가지고 전파를 시킨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니들도 이렇게 처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운 게 네. 일단 만약에 어떤 남자 A가 여자 B를 성폭행했어요 학교 내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언론들이나 제일 처음에 조사하는 게 뭐냐면 그럼 교사들은 뭐 했나 그때 교사들은 뭐 무슨 어떤 성교육을 얼만큼 몇 시간 했고 그 증거가 뭐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고 네가 보호자인데 얘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있을 때 왜 방치해뒀고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나 뭐 이런 거를 쫙 파고들고 그걸 줄줄이 타고 다 징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죠.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고 내 말은
그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좀 이거 연장선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면 군대 같은 데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도 학교랑 군대랑 저는 약간 비슷한 면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고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발을 해도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일단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근데 이걸 고발을 하면,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른 회사가 갈 수는 있지만 군대나 학교는 거의 학교만,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학교마다 해도 일단 뭐 넓게 봐서 전학이라고 쳐도 그래도 학교랑 군대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의무라는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서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전출시키거든요.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가해자를 귀양을 보내야지. 피해자를 왜 저는 그래요? 가해자가 갔는데 가해자 저희 소대 왔었어요. 가해를 해서. 그 약간 그 뭔가 위험한 게 온 거잖아요. 저희 집단에 그래서 저희 쪽을 보냈어요. 심지어 선임이한테. 폭탄이 우리 팀에 왔다 지금. 아니 우리 때는 그랬어.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귀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황마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키면서 그쪽에는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전출을 보냈다. 그러면 걔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중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간부들이 다 그러면 얘기해 주죠. 군대 같은 거에서 그렇게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뭐라 얘기를 하냐면, 군대 그 조직의 특성상 뭐 군기 이런 거상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군대라는 걸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저는 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사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성애자 관련된 거 때문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잘 돌아가기 위해선, 군대 특성상 잘 돌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학교나 혹은 군대나 둘 다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억압된 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데에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갈 길이 뭐냐. 이게 운동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바꿀 체계를 거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우선은 그거잖아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무슨 성교육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성교육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학교 성교육에서. 근데 저는 그냥 학교가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랑 그 징계가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있었으면 교사가 말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교사가 있었는데 방치했다 그럼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 없었다 그럼 교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군대처럼 책임을 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사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어쨌든 교사가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반에서 사건이 나면 다 그 반 교사, 그 반 학년 부장 근데 책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피해자가 예를 들면 뭐 왕따다 그러면은 왕따를 당했던 애가 그게 심각하지 않을 때 교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 있대요. 교사가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그런 일 있었냐 도와줄게 그래놓고 와서 조회 시간에 따라서 야 니네 쟤 괴롭히지 말고 하지마 어쩌지 마 그리고 가면 그거는 교사가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교사시라면? 난 교사라면 우선은 그거를 전체 회의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학폭위 같은 거에? 아니 학폭위가 아니라 우선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들은 매일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월에 한 번씩? 근데 거기서 회의를 안 하고 전달 연수를 하죠 주로. 그게 이제 교장 선생님의 비전을 얘기하거나.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쵸, 그 조직 문화의 회의를 안 하죠. 잘못된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데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거 저가 학생 때 느낀 것 중 하나 뭐냐면 학생회인데 그러니까 학생 제 친구가 학생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얘기는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만인 규칙이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불만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뭐지? 해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데 이거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그게 불만이면 학생회 그 모일 때 그 뭐지 반장들이 그 학생회랑 방장들이 다 모여 선생님들 그 주임 쌤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반장한테 그 안건 그걸 적어서 내라. 그 적는 종이 주지 않냐. 그럼 그거 얘기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얘기를 해서 막 토론해서 막 이거 안 된다 선생님 이거 안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몇 명 찢는데요. 혹은 말할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은 그때 이제 몇몇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리고 대부분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 끝이다 라고 민주적인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코스프레. 국회를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뽑은 게 아닌데 선생님들이 규칙을 만들고 근데 형식은 니네가 민주적으로 반장을 통해서 하지 않느냐. 네 의견은 안 듣고.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죠. 북한 민주주의 그거부터 말고 이제 바뀌어. 남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로 계속 얘기하면 만약에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초임 교사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야겠죠. 알리면서 우리나라 되게, 조직이 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면 하다 보면 그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쓸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다. 네, 어쨌든 저는 좀 학폭위를 이거 조금 벗어나지만 밑에서 학폭위를 좀 학교에서 의결을 하지 말고 외부 기관 뭐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원래 학폭이 그 심사하는 사람 외부에서 오도록 돼 있지 않아요?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학교에서 결정한 이 사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못 따르겠다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요. 그럼 교육청에서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아예 뭐 사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 그 가해자 편을 더 들었다라거나 피해자 편을 더 들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부모들이 받아들이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서운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좀 그리고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다 한 명씩 그거를 케어하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지금 약간 그 느낌 받았는데. 너무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 우리 때 얘기하지 우리 때 마세요. 50명씩 한 반에 50명 있었는데 23명 못해요. 30명 아니고? 더 줄었대요. 근데 저가 옛날 학생 때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런 걸 케어해주길 바라거나 그런 거를 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가 선생님이 되면 그 인원을 다 케어할 수가 있을까? 지금 내 친구 한 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근데 물론 교사가 이건 내 일 아니야 너희들끼리 폭력한 거지 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런 사회적 기관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고발하고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해줄 만한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생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결국엔 정보 싸움이잖아요. 애들끼리 막 야 이거 그 뭐 학교 뭐 체험학습으로 뺄 수 있대 그런 거는 정보 애들이 빡싹하지만 이런 거는 정보나 이런 게 모자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의존할 게 부모 아니면 선생님인데 부모님은 예를 들어 자식한테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면 그거는 뭐 그때는 원래 학생 때는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넘길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은 저가 선생님들이 애들이랑 싸우면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니네들은 유치하게 싸우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는 친구들도 다 부부싸움도 사소한 걸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교사도 너무 인원을 케어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50명, 60명 때는 군대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다 앉아서 조용하고 있어라. 이거밖에 못 되니까 학생 수를 조금 20명 안팎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50명 60명일 때는 교사들이 학생들 시켜서 엄마 불러오라 그랬지. 왜요? 봉투 가져오라고. 언제쯤? 그 이제 고발당해요. 고발. 혹시 아니 진짜 그랬어. 책 빌려주고 그럼 이제 그 책 안에 그 있고 아 진짜. 근데 저 성교육 할 때는 그냥 교사 다른 외부 교사분 오셔가지고 했는데 시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내용은 다 초등학교 때 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동의를 안 구하거나 그냥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동의를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다 워낙 계속 들었고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는 영화만 하더라도 그런 연애에 대한 감수성을 다루는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건 저 너무 원론적인데 이 상황은 저 상황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 상황은 이런 너무 미묘한 게 많고 차라리 말한 대로 문학을 많이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전 네. 문학이나 그 오히려 사람 마음을 얻어라. 그러니까 문학이나 오히려 그냥 실질적인 거 있잖아요. 뭐 피임 그걸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바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뭐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거는 문학이나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단 한두 시간 만에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근데 그런 거를 문학으로 잘못 접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문학, 19세기나 18세기의 성생활과 지금의 성 그거는 다른데 그걸로 인식하고 그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프랑스 자유주의 아예- 말로. 아니 프랑스 막 로리타 같은 거 봤어. 애가 이걸로 성교육을 했어. 애가 근데 이제 그건 성교육 자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뭐가 대해 좀 다양하게 얘기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비판받아 혹은 뭐 공부받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물론 애들은 공부니까 잘 안 그러니까 듣겠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 케이스를 막 그러니까 보여주면 약간 좋은 것 같아. 자소서 느낌 아니 죄송합니다. 자기계발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면 돼.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 성교육 때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멀뚱멀뚱하다는 거는 진짜 몇십 년 전 느낌 같고 그냥 자요. 애들이 너무 원론적이면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자들이 늑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거고 이런 데인데 저거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저거를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육은 아 그거 들으니까 그거 궁금해요. 펜스를 맞나? 아. 네 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스를 뭐 펜스를 아내 제외하고는 어떠한 여자도 말도 차도 막 안 서. 그거 남녀 7세 부동석 거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뭐 셋이서 같이 하면 안 되고 뭐 신고할까 무서워서 뭐 같이 밥이나 먹겠냐 뭐 이렇게 그게 저는 좀 펜스를 그게 구식 그게 진짜 일차적인 그러니까- 방법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말에 일단 여자랑 단둘이 있지 않겠다는 건 좀 과잉 해석하면 나는 언제든지 단둘이 있을 때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조심한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니 내가 피해자가 됐어. 반대로.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단둘이 있으면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 맘만 먹으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구식인 것 같아요. 방식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사에 내가 내용은 안 보고 타이틀만 봤는데 여자가 그 인터뷰를 한 건데 펜스룰을 남자들이 지킨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잠재적 가해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그게 말로 아니라 그 남자들이 말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의심의 여지를 없앤다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가요? 그러면 예를 그러니까 들면 펜스 룰이 그러니까 적절한 정도로 뭐 여자랑 나는 뭐 한 뭐 50cm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를 지키겠다 이 정도면 뭐 조심할 수 있다 치는데 뭔가 회식 자리도 아예 같이 가면 안 되고 뭐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면 그거는 되게 뭐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그러니까 건지 좀 약간 깔끔하면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것도 깔끔하면 좋은데 그건 약간 결벽증 수준이 그거잖아요. 그런 그거는 느낌. 먼지 한 톨도 못 들어. 본인이 편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아예 그렇게 본인이 남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펜스룰은 여자면 그 말을 못해요. 여자가 그 말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남자는 그나마 남자가 좀 많으니까 사회생활 지금 그게 우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성별 떠나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여성들이 다 공직이나 이런 게 딱 있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저는 이런 말을 입을 막아버리려면 여자들은 가능한 증거로 얘기를 해야 돼. 뭐 모함해서 내가 당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게 가능하면 증거로 얘기해야. 근데 사실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뭐 찍히지 않거나 뭐 증거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몸이 증거인데 몸의 증거를 단번에 이제 증거를 수집할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긴 하지만 반대로 증거를 내가 수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애매한 게 반대로 그렇게 말하시면은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게. 말에 대한 근데 성경은 그게 말을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증거가 없으면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증거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전체 문화에 안 좋은 그런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좋다고 얘기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만약에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증거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증언도 말도 증거가 되긴 하니까. 근데 가능한 그런 펜스룰이 남성 우위적인 부분에서 남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지만 남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여자가 펜스룰 같은 걸 말하면 여자는 사회생활을 못해요. 제대로. 자기들이 우위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 여자가 내가 감정적인 가해자고 너도 감정적인 가해자라 하는 그 펜스룰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에 또 남자들은 자기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위에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성별이. 예. 그게 요연생면 여자면 또 다르겠지만. 펜스룰이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들이 여자가 남자한테 부당한 뭐 대우를 받았거나 뭐 성폭력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걸 남자한테 내가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주는데 들어주면 항상 마지막에 그래. 남자는 왜 그러냐고 나한테. 난 얘기 안 했잖아. 나는 네 얘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갑자기 왜 날 공격을 해. 그럼 내가 할 말이 그러니까 없잖아.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자기 편이 그거는 될 수 있는 남녀의 남자들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약간 집단 생활하는- 남자들도 여자를 싸잡아서 얘기하고 예. 여자들도 남자를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거잖아요. 헤어진 다음에 남자는 왜 여자는 왜 다 그런 식이냐고. 나 이제 연애 안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우스갯스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가능한 누구를 고발, 모함, 저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는 누가 그러잖아요. 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 들으면 너 그거 확실해? 너 증거가 있어? 정확히 명확한 거야? 그럼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남의 험담을 하네? 그걸 어떻게 믿어? 뒤에서 험담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소수면 심하면 오염이 반이 심하면 이 올바른 반도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누가 손가락 한번 넣었다 빼면 못 먹잖아요. 이 깨끗한 물이 이만큼인데 누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 빼면 그러니까 똑같다고 봐요. 가능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물을 물론 강물이면 넣었다 빼도 괜찮지만 뒷물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사람 볼 때 여성, 남성, 뭐 어떠한 뭐 또 다른 종류가 있죠. 뭐 무슨 종사자 이렇게 집단으로만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으로 봐야 우리 되는데. 사회가 남성이 우위에 있는 사회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 아까 뭐 근거나 증거는 그 말은 하되 그 운동 자체권에서
자정작용을 해야지 그 훨씬 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고 거르는 거는 운동권에서 걸러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제 확실해지니까. 말은 그거죠. 가능한 증거로 얘기하고 만약에 말했을 때 너 확실하니? 라는 그런 말한 자정작용, 그러니까 자체적인 작용이 있고 걸러서 나가야지.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듣는 사람이 이게 누가 여론몰이를 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끔 돼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거에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좀 부정적이에요. 뭐 약간 여론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전자가 끓듯이 금방 끓고 다시 금방 식고 근데 더 나아진 건 없고 피해자들만 2차 피해받고 어떤 것든 사회운동이든 그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세월호 때 또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엄청난 이슈인데 얼마 안 가면 사람들 분명 이거 있겠구나. 근데 다행히 있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얼마 안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받아 하는 것도 끝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그거를 또 우스갯소리처럼 막 풍자하고 뭐 반대해서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농담식으로 그런 거를 어떤 큰 사건을. 근데 식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사람이나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그걸 뭐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나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시민들이 원래 냄비 근성이라 그렇게만 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면 약간 그런 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왕따 관련된 문제도 언제 뉴스에 엄청 저 초등학교 때 10년 전 이때 막 10년 15년 전 이때 엄청 떠들썩했다가 식고 그 동남아 그 노동자 분들 관련된 그래서 2세 관련된 문제도 막 잠깐 떴다가 뉴스에서 엄청 다루다가 지고 이런 걸 봐서 그런지 그럴 것 같다는 무서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회 이슈가 됐을 때. 미투는 한동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있어도 제가 날 공격하겠지, 제가 날 공격하겠지 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인간 대 인간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지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계속 미투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스룰 같은 것도 사실 그런 막 성추행하거나 이런 뭐 성희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리에서는 굳이 뭐 펜스룰을 하자 이런 사람 없거든요. 꼭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집단에서 뭐 무서워서 살겠냐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바보 같은 게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동성간에서도 그 성희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거를 회자시켜가지고 이제 그걸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펜스룰은 좀 1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간에서의 이렇게 험한 말, 이렇게 심한 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혹은 괜찮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기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